이건 말도 안 됩니다. 2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은 황량했습니다. 모래와 바위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막 한가운데 유리 건물이 솟아 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죠. 간판마다 한글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한국평화기술연구센터. 여기가 정말 중동이 맞습니까? 저는 다니엘 카츠입니다. 30년간 전쟁터를 다닌 국제개발 전문가죠. 총성과 폭발을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비를 걸었습니다. 한국인,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적대 관계였던 민족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알고리즘 어때? 완벽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년 전 청년 85%가 삼성 취업을 꿈꾸던 이 마을이 이제는 평화의 실험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심은 씨앗이 사막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총이 아니라 기술로, 전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센터 도서관에서 저는 우연히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와 동방 이주민의 기록. 먼지를 털고 펼쳤죠. 한 구절이 눈에 박혔습니다. 동쪽 끝의 민족과 서쪽의 민족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까? 70년 전. 총알이 오갔던 두 나라가 지금 평화를 만들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총 없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 저 삼성 들어가고 싶어요. 17살 이스라엘 소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말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삼성입니까? 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선 다들 그게 꿈이거든요. 삼성 가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여긴 이스라엘입니다. 중동 사막 한가운데죠. 저는 다니엘 카츠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로 30년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시리아 난민촌에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죠. 2023년 7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중동 기술, 협력 실태를 조사하러 이스라엘 남부 키부츠 에시콜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서울푸드, 김밥국 K-POP DANC CAMP.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글이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귀를 열자 더 놀라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치찌개 드실래요? 한국어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서울 한복판에 온 것 같았죠. 현지 통역사 리브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츠 선생님 놀라셨죠? 이게 요즘 우리 동네예요. 한국 열풍이 대단하거든요. 저는 장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팔라펠 냄새 사이로 떡볶이 향이 섞여왔죠. 노인 2명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일주일 묵혀야 제맛이야. 아니야, 이틀이면 충분해. 이스라엘 노인들이 김치 숙성법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분쟁 지역을 다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아이들이 한글 노트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오빠, 이 한국어 문법 좀 봐줘. 언니, 어제 드라마 진짜 감동이었어. 이스라엘 아이들이 한국어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리브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카츠 선생님, 이거 보세요. 지역대학 통계예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청년층 85%의 최종 취업 목표 마이너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대기업.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5%? 열의 9이 한국 기업을 꿈꾼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맞는 통계입니까? 리브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 기업을 최고로 생각해요. 기술도 세계 최고고 무엇보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잖아요. 우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더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의 달러도 받고 중국의 자본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죠. 이건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60대 후반 주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보셨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유튜브로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따라했죠. 카츠 선생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70년 전엔 우리보다 가난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 정신이 부럽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이건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리브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츠 선생님, 제 딸 아리엘라 아세요? 우리 동네 수학 천재예요. 그런데 요즘 수학보다 한국어 공부에 더 열중해요. 삼성에 꼭 들어가고 싶대요. 아리엘라. 그 이름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적 변화의 중심엔 한 명의 천재가 있다는 걸 말이죠.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서 사막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 사이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이제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나라. 총 한 방 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나라.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총 없는 전쟁의 승자.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30년간 전쟁터를 다녔다. 총성과 폭발을 받고 승리와 패배를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전쟁보다 강렬했다. 여긴 경제전쟁의 최전선이다. 그리고 한국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쓰지 않고 승리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웠습니다. 책장마다 한국어 교재가 빼곡했습니다. 한국어 첫걸음, 비즈니스 한국어, 삼성 입사 가이드. 이 작은 사막마을 도서관이 한국어 전문 도서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리엘라였죠. 16살.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노트가 보였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리만 가설. 수학계의 미해결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복잡한 계산 도식이 16살 소녀의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아리엘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죠. 네, 누구세요? 다니엘 카츠입니다. 국제개발 전문가죠. 어머니 리브카에게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카츠 선생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리만 가설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취미예요. 수학이 좋거든요. 취미라고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세계 수학자들이 100년 넘게 붙잡고 있는 문제를 취미로 푼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수학 천재라면서요? 아리엘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카츠 선생님, 전 삼성에 가고 싶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거긴 수학 천재를 알아봐 주거든요. 실력으로 평가해 주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한국에서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낮엔 한국어 학원 다닌다면서요?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그리고 밤엔 여기 와서 수학 공부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낮엔 언어, 밤엔 수학. 이 소녀는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에시콜 코리안 랭귀지 센터. 간판이 당당했죠.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웠습니다. 학생이 50명도 넘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온 세대가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교단에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원장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저는 삼성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따라했습니다. 저는 삼성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장원장에게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카츠입니다. 장원장은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국제개발 전문가시죠? 우리 학원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물었습니다. 여기 학생들 정말 다 한국 기업 가고 싶어 합니까? 장 원장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여긴 한국행 티켓을 파는 곳이에요. 언어는 그냥 수단일 뿐이죠. 진짜 목표는 꿈입니다. 그때 장 원장이 아리엘라를 불렀습니다. 아리엘라, 이리 와봐. 아리엘라가 다가왔습니다. 장 원장이 말했습니다. 카츠 선생님, 이 아이노트 한번 보세요. 아리엘라가 수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장 원장이 그걸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전 수학을 모릅니다. 하지만 천재는 알아봐요. 이 아이는 언어가 아니라 숫자로 말하는 아이예요. 한국은 이제 이런 인재를 찾습니다. 언어보다 사고력을 원하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언어의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지능의 전이었죠. 그날 저녁 아리엘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죠. 리브카가 차를 내왔습니다. 카츠 선생님, 우리 아버지 유품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 적혀 있었죠. 1951년 한국전쟁 참전 기록.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히브리어로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리브카가 통역해줬죠. 지식은 총알보다 강하다. 전쟁은 끝나지만 배움은 영원하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스라엘 군인의 일기. 그 손자가 지금 한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이건 역사의 연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우셨습니까? 리브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의료 지원 부대였어요. 한국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그리고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전 총알이 날던 땅에서 이제 지식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리엘라가 한국 기업 특별 채용 테스트를 봤습니다. 수학 문제 30개. 그녀는 만점을 받았죠. 장 원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츠 선생님, 아리엘라가 합격했어요. 삼성 특별 전형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저는 그날 도서관에서 아리엘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카츠 선생님, 전 해냈어요. 드디어 꿈에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리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인재를 수확하고 있다. 총이 아니라 지식으로. 전쟁이 아니라 존경으로. 그리고 그 중심엔 아리엘라 같은 천재들이 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리엘라의 출국일이 다가왔죠. 저는 그녀를 만나러 다시 네겝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리엘라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려워요. 하지만 더 설레요. 카츠 선생님, 전 숫자로 세상을 봐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제 숫자를 들어주는 나라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어는 자신 있습니까? 아리엘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실력으로 말할 거예요. 언어는 배우면 되지만 재능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벤구리온 공항이었습니다. 리브카와 가족들이 나왔죠. 모두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리엘라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우셨잖아요. 이젠 제가 한국에서 꿈을 이룰게요. 리브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사막의 먼지가 한국의 바람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숙였습니다. 이건 한 소녀의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진화였죠. 2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초청했습니다. 아리엘라의 첫 출근을 취재하라고 말이죠. 저는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미래였죠. 아리엘라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녀는 더 이상 사막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연구원이었죠. 가슴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외국인 특별 인턴 아리엘라. 첫 회의였습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에서 지켜봤죠. 한국 임원들이 난제를 제시했습니다. 알고리즘 최적화 문제였습니다. 아리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자신감 있었죠. 제가 해볼게요. 30분 후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답을 적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한국 임원이 말했습니다. 언어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은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창가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 마이너스 재능은 국경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아리엘라의 성공은 한 개인의 재능이 아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천재를 품는 방식이다. 총이 아니라 기회로. 강요가 아니라 존중으로. 나는 목격했다. 한국이 인류의 재능을 수확하는 순간을.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장기 출장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외국인 인재관리 시스템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리엘라의 적응 과정을 추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죠. 새벽 6시,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죠.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그들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가는 군인들 같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아침은 총성보다 빠르다. 출근길의 발소리마다 전략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근이 아니었죠. 전투였습니다. 생존의 행진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회사 회의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아리엘라가 보였죠. 한국 직원 10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팀장이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목표, 각자 역할. 쏟아지는 단어들이었죠. 아리엘라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저기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은 아니었지만 조금 답답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여전히 빨랐습니다. 아리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빠르게 자리를 떴죠. 아리엘라는 혼자 남아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30분 후 아리엘라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츠 선생님, 여기 왜 오셨어요? 출장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응은? 아리엘라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떨렸죠. 괜찮아요. 조금 힘들지만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걸 말이죠. 점심 같이 먹을까요? 아리엘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전 공부해야 해요. 그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따라갔죠. 도서관 구석에서 그녀는 한국어 책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단어를 짚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죠. 그녀는 황급히 닦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소녀가 마주한 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라는 거대한 벽이었죠. 저는 전쟁터에서의 패배를 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의 눈빛엔 포기란 없었습니다. 오직 악착같이 버티겠다는 의지만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회사 기숙사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9시쯤 됐을까요? 아리엘라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죠. 작은 전기포트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라면을 먹으며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여긴 한국이었죠.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낯선 전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또 회의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팀 회의였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리엘라 옆에 여직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30대 초반의 선임 연구원이었죠. 팀장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때 김수진이 아리엘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리엘라 씨, 이해했어요? 아리엘라는 머뭇거렸습니다. 조금. 김수진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천천히요. 그녀는 노트를 펼치고 한 문장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엘라의 눈빛이 살아났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차갑게 보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냉정했지만 배려가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김수진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도와줍니까? 김수진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신입 때 힘들었거든요.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처음은 다 어려워요. 그리고 아리엘라는 실력이 있어요. 언어만 따라오면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잔인할 만큼 빠릅니다. 하지만 동료를 버리지 않는군요. 김수진은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혼자는 못 살아요. 같이 가야 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중적이다. 속도는 냉혹하지만 마음은 뜨겁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동료애는 깊다. 아리엘라는 지금 한국의 진짜 얼굴을 배우고 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이 도시는 빨랐습니다. 때론 너무 빨라서 사람을 삼킬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속도 안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리엘라는 지금 그 온기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가을이 서울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연장됐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아리엘라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울렸죠. 회사 보안 시스템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연구동 3층 비정상 출입 감지. 시간은 새벽 2시 30분. 저는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연구동 3층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아리엘라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빛나고 있었죠. 화면엔 복잡한 코드가 빼곡했습니다. 아리엘라. 그녀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카츠 선생님? 왜 여기? 메일 받았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습니까? 아리엘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팀에서 3주째 못 풀고 있는 데이터 최적화 문제입니다.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프로젝트가 막혀 있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었죠. 해결했습니까? 아리엘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방금요. 기존 알고리즘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속도가 10배 빨라질 거예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녀의 모니터는 사막의 별보다 밝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천재가 깨어나고 있었죠. 언어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리엘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드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숫자로 말하면 되거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언어가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에서 지켜봤죠. 아리엘라가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자신감이 묻어났죠. 화면에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팀원 하나가 중얼거렸죠. 이거 완전히 새로운 접근인데요? 또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속도가 정말 10배 빨라지겠는데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팀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죠. 짝짝짝.
다른 팀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에서 울컥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아리엘라 씨, 대단합니다. 언어는 서툴러도 실력은 완벽하네요. 우리 회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언어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은 배울 수 없습니다. 아리엘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아리엘라를 만났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이죠. 축하합니다. 아리엘라는 웃었습니다. 카츠 선생님, 전 이제 알았어요. 한국은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실력을 본다는 걸요. 그게 제일 공평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인재를 인정하는 문화죠. 그날 저녁, 저는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외국인 인재 통계였죠.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외국인 연구원 유지율 92%, 평균 근속기간 일반 기업 대비 2.4배, 만족도 조사 95% 긍정 응답.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익보다 관계를 남긴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쌓는다. 이게 한국 기업의 힘이다. 며칠 후, 저는 아리엘라의 팀 회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식 고깃집이었죠. 삼겹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팀장이 아리엘라에게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아리엘라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프로젝트 살렸어요. 김수진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아리엘라, 이제 우리 팀의 에이스예요. 아리엘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였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리엘라의 성공은 한 개인의 재능이 아니다. 한국이라는 시스템의 승리다. 언어보다 실력을 보는 문화. 국적보다 능력을 인정하는 구조.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쌓는 전략. 이것이 한국이 세계 인재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아니라 인재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말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리엘라는 회사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그녀의 이름이 올라갔죠. 성공이 성공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밤 11시, 저는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 카츠 선생님, 아리엘라가 쓰러졌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아리엘라가 누워 있었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3일간 거의 안 주무셨더군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처럼 일했습니다. 아니, 한국인보다 더 치열하게 일했죠.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엘라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그녀가 저를 보고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카츠 선생님, 괜찮습니까? 아리엘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국에선 성공했어요. 인정받았죠. 하지만 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 방식으로 일하고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문화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리엘라, 당신은 아리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한국도 아닌 당신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죠. 우리는 모두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뿌리를 찾고 싶어 하죠. 일주일 후, 아리엘라는 퇴원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리엘라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전 한국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세계화입니다. 닮는 게 아니라 다름을 지키는 거죠. 아리엘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츠 선생님, 저 깨달았어요. 한국이 위대한 건 저를 한국인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제 실력을 봐줬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진짜 힘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 마이너스 다름을 품는 용기. 그리고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인재를 흡수한다. 하지만 그들을 한국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다름을 존중한다. 그들의 재능을 인정한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준다. 이것이 한국이 강한 이유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 때문이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승리를 봤다. 하지만 이번엔 인간의 승리를 보고 있다. 아리엘라는 쓰러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녀를 한국인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꿈을 이뤄줬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네게브 사막, 키부츠 에시콜이었죠. 2년 전 처음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 로비에 새로운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한국 R&D 센터 환영합니다. 한글과 히브리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사막 풍경이 지나갔죠. 그런데 달랐습니다. 2년 전엔 황량했던 땅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삼성협력센터, LG기술연구소, 현대이노베이션랩. 한국 기업들의 깃발이 사막 위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카페, 식당,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 새로운 건물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새겨진 글자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한국 평화기술연구센터.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쟁이 멈췄던 땅에서 기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밝았죠. 한쪽 벽엔 태극기가, 다른 한쪽엔 이스라엘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참전 기록이었죠. 이스라엘 의료진이 한국 어린이를 치료하는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카츠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아리엘라가 서 있었죠.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센터장 아리엘라. 그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리더였죠. 아리엘라.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센터장이라니 축하합니다. 아리엘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년 전 선생님이 지켜봐 주셨잖아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가 센터 안을 안내했습니다. 연구실이 보였죠.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청년들도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리엘라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에요. 한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출신 30명이 함께 일해요. 국적도 종교도 언어도 달라요. 하지만 목표는 같죠.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아리엘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AI 평화 시스템이에요. 국경 감시가 아니라 협력 기반 데이터 공유망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시스템이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코드 앞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협력만 있었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가 뒤섞였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소통이 됐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떠 있었고 그들은 코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양쪽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한국인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실시간 협력이 가능하죠. 이스라엘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내고 있어요.
정말로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전 총알이 날아들던 하늘 아래서 이제 데이터가 평화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리엘라와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막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카츠 선생님, 2년 전 선생님이 물으셨죠. 전 누구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답을 찾았습니까? 아리엘라는 사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제게 날개를 줬어요. 그 날개로 여기까지 날아왔죠. 이제 전 그 날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몰려왔죠. BBC, CNN, 알자지라.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아리엘라가 연단에 섰습니다. 재능은 국경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방향을 봅니다. 우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청중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뒤에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자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츠 박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관식이 아닙니다. 인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이 씨앗을 뿌렸고 이스라엘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그 향기가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새로 썼습니다. 제5전선 - 한국의 정신전쟁. 그리고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미래를 설계한다. 총이 아니라 코드로. 전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는 목격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평화가 자라나는 순간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별빛 아래 한국과 이스라엘의 깃발이 함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센터 도서관에서 저는 우연히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 속 낡은 책이었죠. 표지를 펼쳤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와 동방 이주민의 기록. 히브리어로 적힌 오래된 연구서였습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쪽 끝의 민족과 서쪽의 민족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리엘라와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사막 언덕 위에 올랐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카츠 선생님, 제 할아버지 말씀 기억하세요? 지식은 총알보다 강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 총알이 날던 곳에서 이제 지식이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리엘라는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제5전선 한국의 정신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인류의 미래를 설계한다. 총이 아니라 지식으로. 강요가 아니라 존중으로. 침략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는 증인이다. 한국이 세계의 다음 문명을 이끄는 순간의.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별이 쏟아졌습니다. 그 별빛 아래 태극기와 다윗의 별이 함께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전 내 조부는 한국에서 싸웠다. 총을 들고 말이다. 오늘 나는 한국과 함께 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다르다. 그것은 지식이다. 저는 다니엘 카츠입니다. 전쟁의 분석가였던 저는 이제 인류의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다음 문명을 이끌 것입니다. 총성이 아니라 박수로. 전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증오가 아니라 존경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